경계선과 성도착. 성도착이 있으면서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내담자의 경우 기저하는 성격 구조에 따라 예우가 다르다. 기저의 자기애성 성격 구조와 관련된 성도착은 자기애성 성격의 경우 분석적 치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성도착, 경계선 수준에서 성도착이 자기애적 성격 환자의 경우 이렇게 성도착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경계선 수준에 성도착이 성도착이 여러 있다라는 성격에 얘기네요. 있는 사람이 성도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애적인 경우는 예우가 좋지 않다. 그렇죠. 자기애적인 성격과 관련되는 성도착인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마 번역해 놓은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무슨 말이 있냐면 기저하는 성격 구조라는 말을 아마 원문에는 underlying personality structure라는 얘기예요. 기저하는 성격 구조라는 게 성격 구조, underlying,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에 아주 기초적인 그 underlying이라고 하는 게 그 바탕에 있는 성격 구조라는 얘기예요. underlying personality structure라는 얘기. 그래서 경계선 수준의 기능하긴 하지만 어떤 성격 구조가 이 사람의 기초에 있는가, 성격 구조, 기초적인 성격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기초적인 성격 구조가 각각 다른 성격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진 분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다른 형태의 성격 병리의 경우는 예우가 더 낫다. 시옷자 낫다. 경계선 기능이 명백한 성도착 내담자의 치료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퇴행 가능성이 있는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의 경우 성도착의 역동적 측면을 다룰 때 매우 주의해서 점진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관계의 질이 모든 성도착에서 결정적인 예후 요인이다. 비착취적인 대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예후가 좋으며 대상관계가 불안정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온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나 전체 성생활이 주로 도착적 환상을 가진 자위 형태를 띤 내담자의 경우 성적 어려움에 관한 예후가 조심스럽다. 성도착의 경우는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 정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이 성도착이 많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기도 낳고 가정생활을 다 하면서도 이렇게 노출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렇게 성교 노출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고위 간부들 중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변호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기저 성격 구조마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데미지를 받은,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증상들이 아마 전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초적으로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차적인 2차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발달 과정에서 데프로베이션이 심한 분들이, 그러니까 박탈이 심해서 이런 분들이 그 박탈 속에서 자기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착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수님. 그렇죠. 다양한 뭐 간음증도 있고 마찰증이라든지 뭐 또 무슨 물건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이성의 물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성적 흥분을 느낀다거나,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한다거나, 거기다가도 매스베이션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런 게 다 있던데, 그게 다 성도착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주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성의 신발이나 무슨 속옷을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느끼는 이런 성숙한 성애가 아니죠.
이게 거기까지 못 부분성애라 간 거죠. 거기까지 못 간다. 부분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찰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히스토리컬이 아이가 부모님에게서 양육되어 오는 과정에서 잘 안 껴서 거기에 부드러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아이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극 결핍이라는 얘기를 따뜻하게 도와주지 못했던 어떤 손길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양육자가 그걸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 그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행위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는 방법이나 실제 이분들이 만족을 얻는 것이 성숙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얻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원초적인 더 유아적인 만족들이죠. 그걸 성애라고 부른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어른들의 관점이죠. 그건 성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노출, 자랑하고 싶은 게 노출증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잘 알아봐 주지 않았던 어떤 환경에 대한 지금 아쉬움을 지금 계속 떨쳐버리지 못해서 지금 대중 앞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가 되는 거예요. 노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잘 안아주지 않았어 이 사람은 어떤 마찰을 통해서 지금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착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교수님 질문 이건 좀 다른 건데요. 그 불법 카메라 예를 들면 뭐 여자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네. 요즘엔 막 난리예요. 한국은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불법 카메라가 그게 결국 어떤 것으로 보여요? 거기는 뭔가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공 경험 막 그런 여러 것도 가지 들어가긴 어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관음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바라보는데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엄마의 모든 것을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근데 뭐 저기 우리가 뭐 유튜브도 딱 뭐 영화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 영화 하면은 막 음란 영화 그 뭐 이상한 영화들이 막 쫙 뜨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뭐 벗은 몸도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걸 하냐는 거죠. 찍냐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 대상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라고 할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단 자기만 은밀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저기 취해다가 자기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옛날에는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상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그 대상을 보고 싶은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런 성도착에 들어갈까요? 성도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대된 형태 자기 눈을 여러 개를 만든 거죠. 렌스가 자기 눈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나 현미경을 통해서 미세한 세계를 보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들이 이 사람은 대상에 대한 만족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결국 대상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단순히 자기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하고 또 상업성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상업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또. 그건 사업이죠. 그건. 네, 그건 또 다를 것 같아요. 또.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히스토리카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결핍이 생기면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중에 드러나 버리는 거죠. 알코올과 약물 중독,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후군인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내담자의 예후는 기저하는 성격 구조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증상의 기저에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존재할 때 예후가 좋지 않다. 다 자기애성이 안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자기에서 네, 무조건 치료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네,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가 여기서 포함되어 있죠. 자기가 제일 네, 잘났는데 누구 얘기를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모욕이잖아. 자기가 그렇죠. 모욕당한다는 느낌이잖아. 누군가 자기를 돕는다는 거.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 음. 이에 더해 내담자가 충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와 내담자의 중독 증상 억제 어려움을 치료 동안에 일시적으로 외부 환경이 대신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 내담자가 치료를 방해하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충동을 통제할 수 있거나 2번 납병동 또는 다른 형태의 치료적 시설과 같은 형태의 보호적인 환경이 가능하다면 예우는 좋아진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음,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중독성이 가까워요. 음, 그래서 술 좋아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어쩌다가 폭주를 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매일 술을 마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약주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는 곤란하겠죠. 전정신병적 성격 구조, 고전적 전정신병적 성격 구조, 즉 편집성 성격, 분열성 성격, 경족성 성격 내담자는 예후가 다양하다.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편집성 성격은 치료가 구조화되어 내담자의 전능한 통제 욕구가 치료 관계를 왜곡하지 않을 때 예후가 좋다. 어떤 내담자는 비밀로 하기를 원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치료자를 비현실적으로 통제하려고 해서 치료 관계가 왜곡되고 결국 치료가 교착 상태로 끝나기도 한다. 이상적으로 내담자가 치료 관계로 들어가는 데 포함된 현실적 요구와 제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선 치료 관계의 초기 단계가 수립될 동안 입원시키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방식으로 편집성 환자가 많은 생활 영역에서 비밀을 가지려고 하고 치료자를 전능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은 병원 치료진의 관찰이나 치료팀의 상호 지지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분열성 성격은 예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현적으로 강한 분열적 특성이 있는 내담자는 치료적 상호작용에서도 전반적으로 거리를 두고 철수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내담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분열성 성격 내담자는 분열 기제를 사용하여 치료자, 내담자 간 모든 정서적, 심지어 인간적 요소를 완전히 파괴 또는 없애려 하므로 치료자는 정서적으로 얕고 공허한 분위기를 오래 참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다. 그 건트립은 분열성 내담자의 전형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설득력 있게 개관하였는데 이들은 치료자에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내담자의 치료에 치료자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의 관찰에 동의한다. 분열성 내담자의 예우가 기법에 반영된 치료자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특히 좌우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치료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놓는다고 해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치료자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따뜻함, 정서적 풍부함, 공감 능력을 활용하며 내담자의 방어적 철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만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네, 이게 어떤 컴버그의 관점이에요. 컴버그는 계속해서 분열성인 경우에도 치료자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따스함, 정서적인 풍부함, 공감 능력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다 같은데 이걸 활용해서 내담자의 방어적 철수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그것도 분석함으로써만 이런 게 해석을 통해서 돕겠다는 태도를 여기서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정신분석의 이런 곳 라인에서는 이 공감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까지는 서로 같아요. 같은데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당 기간 이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해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낳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 해석적인 접근, 분석적인 접근이 여기서 컴버가 얘기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방어적 철수를 그렇게 분석해내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버그가 하고자 하는 방어적 철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상태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을 더 굉장히 인내롭게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 있죠. 보통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 방향에 따라서 이 전체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처음 대하는 분은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전번 세션에서도 그리고 오늘 세션에도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 이분들이 계속 치료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어려움이에요. 네, 김도환 선생님 지금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 이외의 준비 문제가 아니에요. 경계선 인격 구조 내담자가 해석을 수용하는 데는 어떤 사람은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 사전에 내가 컴버그 얘기대로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어를 분석해 내겠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과정을 가버린다면 그 열심함 때문에 내담자는 대부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서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을 수 있는 길까지 가는 도정을 안내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우리가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쩌면 현대 정신분석적인 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컴버그는 그 지점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어떻든 그걸 단축해서 바로 해석적인 접근을 해야 이 사람이 낫는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김다환 선생님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는 당연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임상에서는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시기에는 좀 해석이나 직면이 어떤 때 계속
듣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뭔가 약간 해석이나 직면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때는 많이 계속 메태기를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뭔가 내담자에게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그 역전이가 그렇게 강하게 오죠. 예.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지도라 그럴까? 개입을 뭔가 하고 싶어지죠. 예. 그런 해석을 좀 하다 보면 또 예, 이 사람이 또 힘들어 저항이 받아들이기 생겨나죠. 안 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서 어디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그게 편안한 마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도. 그게 그러죠. 우리 남선생님이 지금 우리 김다하 선생님의 의견에 조금 더 보태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분열성 성격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예,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자기애적이면서 이렇게 또 편집적인 어떤 성향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계선 성격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계선 성향을 좀 많이 보이는 내담자를 제가 거의 뭐 6, 7개월, 7, 8개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그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되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아듣도록 뭔가 통찰을 유도하려고 뭔가 좀 약간의 어떤 이런 전문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뭔가 직면 약간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막 눈알이 동글동글동글해지면서 뭔가 자기를 공감해주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선생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경계태세에 받아들이는. 돌입하죠. 예, 너도 똑같구나. 너도 이렇게 하면서 나를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전에는 얘가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의 어떤 그 힘듦을 그냥 표현하고 하는 그냥 대상일 뿐이지 저 자신에 대해서는 대상 인식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의미 있는 자기를 대상이 아니에요. 풀어놓기 위한 어떤 예. 수단이지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선생님 어 선생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고 그리고 또 선생님 머리 이렇게 파마하셨는데 훨씬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회기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예요. 6, 7개월에 그 예,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환자들은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성격 구조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환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너가 분명히 너 스스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그 제3자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내를 해준 거죠. 한마디로 안내. 그런데 훨씬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다시 뭐 이렇게 또 다시 퇴행해서 요즘에 또 다시 또 반복이에요.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반복이 되지만 어쩔 때 네, 정신 차리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치료 진전인데 또 퇴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네,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다음에도 또 똑같이 접근해서 큰 봉변당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이 상태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네, 그래서 이때는 얘가 이 얘기를 듣지만 다음에 내가 똑같은 어떤
해석적인 어프로치나 컨프런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해가 못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짝살짝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시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 자리고, 막, 그러니까 요거 계속 그러니까 반복인 임상가들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인터벤션을 꼭 이 사람은 이건 절대 안 돼. 제가 아니라 어떤 환자의 상태가 어떨 때는 지난 세션하고 이번 세션은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상태 속에서는 이분이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설명을 좀 하면 좀 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좀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조금 더 해석적인 접근을 몇 회개 하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터벤션이 적합한 거 아닌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나는 어떤 하이파서스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분이 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인터벤션을 했는데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데 의외의 결과가 저항이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과거에 이 사람에게 적합했던 인터벤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선회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정시키고 또 가면서 이 사람이 괜찮아지는지 이렇게 보면서 융통성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한 인격체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고정된 원형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신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비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비, 이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분 스스로도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비한 대상이에요. 그 신비한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가는 거지. 이 사람을 디파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설을 갖지만 너무 확고하게 이 사람은 어떤 환자다고 진단하면 그때부터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 사람한테 투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해석을 들을 능력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믿고 있으면 몇 년이 가도 이 사람은 똑같이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버리는 거죠. 근데 투사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미세하나마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과거의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지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해주면 좋겠는데라는 니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나는 계속 정서적인 어프로치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또 답답해 버리죠. 그래서 대상 자체와 나만이 아는 거죠. 그 임상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만으로 터득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통해서밖에 도제식으로밖에 배울 수 없다는 게 이런 정신분석의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가본 사람은 그걸 아는데 그걸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지의 세계니까 이게 어떤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그 케이스를 미리 다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퀘스천 앤 앤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에 심리치료도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매뉴얼을 만들지만 그 매뉴얼을 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DSM이 영문으로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 100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다 통달해서 다 외워가지고 있어도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 인포메이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도움은 되지만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보고 이 사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구체적인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임상가가 자기의 인격으로 이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경조성 성격은 예후가 나쁘다. 여기서 문제는 내담자가 우울을 제대로 체험해낼 수 있는 정도이다.
심한 탈부상 없이 우울을 체험해낼수록 예후가 좋다. 선호하는 방어 기제에 있어서 경조성 성격은 자기애성 성격과 관련되며 자기애성 성격이 기법적으로 적용되는 많은 것을 경조성 성격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보다 경조성 성격은 예후가 좋지 않다. 여기서 탈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컴펜세이션이라. 아주 심한 부분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증과 경증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하이퍼매닉이라면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경조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적인 행동은 뭐냐면 우울에 대한 방어예요. 우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어떤 조적인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경조성도 그 밑바닥에는 우울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울을 체험할 수 있어야 경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울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우울이나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울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있거나 불안이 없도록 다 방어해버리면, 불안이 없다고 하는 불안은 어떤 신호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안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불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인데, 이 신호 체계를 완전히 원형 시스템을 제거시켜버리는 게 나는 아무 불안이 없다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태가 닥쳐도 이 사람은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죠. 마찬가지로 이 조증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내가 우울해지려는 것에 대한 그 불안인데, 사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울을 감당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 계속 자기는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인생 사람이 살면서 항상 세상에는 내 만족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실망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실망도 있고 나에 대한 실망도 있고 해서 세상에 우울할 거리가 많이 있죠. 항상 내가 소망했던 꿈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걸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조적인 방어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벌려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버린다고, 내 우울한 부분을 커버를 하는 쪽으로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엉뚱하게 살아버릴 가능성이 있죠. 자기의 정말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한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실패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이럴 능력이 생겨나는데, 이 우울할 감당이 약하면 약할수록 방어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우울을 한 상황이 어떻게 격심해지면 탈보상 상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탈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와해 상태예요. 그 디스인티그레이션의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헤드폰 환자를 만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자기 삶을 아슬아슬하게 살면서 자기를 방어해내고 있잖아요. 방어해내고 있는데, 치료자가 아까 우리 직면 얘기가 나왔는데 컨프런테이션을 하거나 해석적인 접근이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평형 상태를 잃어버리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간다는, 이게 어쩌면 디컴펜세이션에 가까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와해되지 않고 우울을 체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예를 들면 자해나 비행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좀 우울해서 자해나 비행, 그렇죠. 아니면 끊임없이 이렇게 막
같은 그 이제 사고뭉치들을 만나면서 막 노래방이니 막, 응? 그렇죠. 막 이런 그 계속해서 행동하게 만남을 일어나죠. 네. 예, 계속 행동화하는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탈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탈부상이라고 할 수는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탈부상이라고 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분열돼 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정전돼 버리는 거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스인티그레이션이 와해돼 버린다. 이 성격 구조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헤드폰 환자를 도울 때 욕심대로 컴버거식으로 너무 쉽게 해석적인 접근을 하다가 잘못하면 입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디컴펜세이션 상태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버그는 그걸까지 감안해서 입원할 준비를 미리 하고 지금 기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탈모상 없이 우울을 체면할 능력이 있으면 좀 예후가 좋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울할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근데 이 우울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버리고 우울을 감당할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봐야죠, 세상은. 그러니까 불안이나 우울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고 우울이나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건강한 타협행생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것은 참아내고, 근데 너무 심하면 이거 방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방어 쪽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방어를 최소화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인데, 대부분 내담자층은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방어의 에너지가 다 간다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발버둥 쳐서 아까 매닉한 상태가 계속 어떤 행동으로, 활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조성의 성격이 가능성이 있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하고 성격과 그 방어가 같기 때문에 기법적인 도 같다고 그랬는데, 그 방어, 그럼 자기애성 성격인 분들이 쓰는 방어 기제는 주로 부인 이런 거잖아요. 부인? 그렇죠. 부인인가요? 부인? 자기의 성격이 나 우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다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으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 방어 기제가 그럼 부인하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적 성격인 사람들의 방어 기제가? 이 사람 자기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우선 분열이 있겠죠. 분열이 뭐예요? 자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자기의 이상화된 자기와 그리고 형편없는 자기가 이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 자체도 이상적인 대상과 나쁜 대상. 이게 우선 분열이 전제가 되죠. 그러면 이 분열된 대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좋은 것만 다 가져요. 분열시켜서 제일 좋은 것은 대상 내에서 제일 좋은 것 자기 거야. 그 자기 부모가 가진 건 제일 잘난 건 자기 거고, 자기 것도 제일 좋은 건 자기 거고. 그리고 보통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고 아이디얼, 자아 이상, 이것도 다 해서 이게 그랜디오스 셀프를 좋은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지전능한 자신이 여기 탄생되는 거죠. 그랜디오스 셀프가 나고 또 그 이상화된 자기, 그 이상화가 여기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디밸리에이션이 일어나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 형편없는 것은 다 대상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럼 대상 자체는 자기의 투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대상이 돼버리죠.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상화, 디밸류에이션, 그리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분열, 이거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방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시면 이 그러니까요. 모든 방어 기제가 다 종합 세트로 다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객적인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투사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짓을 하게 또 만들어낸 투사의 동시도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 또 행동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때요? 아주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진 상사를 만나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무능해지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투사하는 대로.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형편없는 녀석이냐? 그럼 정말 이 사람 제 기능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혼탁하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환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어떤 판타시, 특히 투사, 프로젝션, 이것이 이미 불교 쪽에서는 2500년 이전부터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무엇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판타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공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내가 만드는 상이니까 계속되는 게 아니죠. 내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의해서 계속 내 상을 만들어서 투사해 나간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임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사람 이분들을 만나면 주위에서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자기 치매적이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대학을 나왔는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체험들은 서브젝티브한 판타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그 상을 가지고 삶으로써 자기의 약함을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만나고 싶지 않은 정서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깨야 되는데 이 꿈을 깨는데 갑작스럽게 꿈을 깨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꿈을 깨야만 된다고 하는 게 컴버그의 주장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말 맞는데 컴버그는 야 좀 얘가 힘들더라도 결국 그 꿈을 깨도록 가서 물을 끼얹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꿈을 빨리 깨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현대 정신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꿈 깨는 건 나도 찬성인데 얘가 충격받지 않으면서 기절하지 않고 이렇게 잘 깨어나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서로의 방법론의 차이이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어 기제를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근데 하나의 방어 기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해하셔야 돼요. 발혼란된 또는 충동적 성격장애, 소위 혼란된 또는 충동적 성격장애는 예후가 괜찮지만 자아 취약성이 얼마나 비특정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성도착 증상 내담자, 이성애적 또는 동성애적으로 난잡한 경향이 있는 내담자, 일반적으로 경계선 장애의 특징인 다양한 다형 도착적 성적 경향이 있는 내담자도 이 집단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성도착 환상이나 행동이 혼란되고 복잡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성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대상관계가 불안정할수록 경계선 성격구조 진단이 확실해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도착이 있고 기저에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에 비해 예우는 더 좋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혼란된 성생활이 일반적 경계선 기능을 반영하지만 기저에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없다면 처음에 드러나는 불안정하고 광범위하며 다양한 병리적 성행동이 의미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우가 더 좋다. 그러나 다양한 성도착 환상이나 행동이 안정된 대상관계를 수립할 수 없는 좀 더 일반적인 무능력을 나타낸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우는 더 나빠진다. 강박적 성격. 강박성 성격이 우세한 내담자는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한다 해도 예우가 좋다.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이나 분열성 성격도 표면적으로 냉담함, 주지와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강박성 성격 구조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 피약적 성격.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우울 피약적 성격은 몇 가지 유보사항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예우가 좋다. 첫째, 가학적 특성이 있을수록, 즉 가학 피약성 성격일수록 엄격한 의미의 우울성 성격보다 예우가 좋지 않다. 둘째, 대인관계 행동에서 일반화된 자기 파괴성을 보이는 내담자의 주된 의도가 자기손상, 예를 들면 만성적 자살 기도 경향, 반복적 자해 경향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우가 좋지 않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기를 향한 공격성의 형태가 더 원시적일수록 자기를 향한 공격성이 주로 소자아 구조 안에서 통합된 경우에 비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공격성 방출이 더 확산적일수록 예우가 좋지 않다. 예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몇 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입원과 함께 집중적인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만성적으로 자해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꽤 성공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치료 세팅이 내담자가 실체적이거나 위협적인 자해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전능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을 담아낼 수 있을 때이다. 우세한 성격병리 유형이 예우에서 중요하므로 내담자를 진단적으로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기술적 진단이 정확할수록 순전히 기술적 진단에 덧붙여 구조적, 발생기원적, 역동적 분석이 더 확실해진다. 여기 언급된 구조적, 발생기원적 역동적 분석은 개인의 병인론적 갈등과 개인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갈등과 과거생활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이제는 개인의 성격 구조의 일부가 된 좀 더 영속적인 변화를 결정 지으려는 것이다. 더 일반적인 용어로 진단을 잘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상위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쨌든 기술적 성격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립티브하게 성격들을 묘사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술적 성격 진단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우선은 경계선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병리적인 상태인가 한데 이 경계선이라 인격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 개념이에요. 경계선 인격 구조 안에 여러 가지 성격 유형들이 있다. 그래 어느 성격 유형에 속하느냐까지를 봐야 된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경계선 성격 구조라고만 진단해 가지고는 우리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계선 성격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히스테리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유아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괴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아까 얘기한 반사회적 성격, 성도착, 혹은 알코올 약물 중독, 아니면 분열성 성격 구조, 편집성 성격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성격 구조를 가진 분 중에 사이카틱한 분을 제외하고 그 뉴라틱한 수준이 아닌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경계선 인격 구조라는 용어를 이렇게 넓게 보고 있다는 게 이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경계선 인격 구조라는 이 개념은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DSM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개념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혼란스럽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어떤 증상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는 특정한 부류를 만들어 놓아서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할 때는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병리의 정도가 경계선 구조에, 그리고 발달 정도가 이 정도에 있는 사람 전체 그룹이라는,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인 파악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분들의 병리 정도가 경계선 레벨이다. 그렇지만 이분의 구체적인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렌스가 하나 가지고 렌스를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죠.